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 뒤에 한 여자가 따라 들어오고 있었어요. 붉은 립스틱에 타이트한 원피스, 1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린 저녁 식사를 저와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먹고 있었죠. 그 여자가 제 음식을 한 입 먹더니 말했어요. 음식 솜씨는 영 별로네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웃었고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밥을 먹고 제 안방에 들어간 남편과 그 여자, 두 사람의 대화가 문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저 늙은 여자는 이제 질렸어. 빨리 내보내고 자기랑 살고 싶다. 제가 질렸대요. 10년 동안 당신 회사 키워준 사람이 늙은 여자래요. 며칠 뒤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양육권은 줄게. 대신 재산 분할은 포기해. 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사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6살, 4살 두 딸을 데리고 반지하 월세방으로 내려앉았어요. 캐리어 2개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설 자신이 있었어요. 10년간 회사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과 그의 새 부인을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제가 거지꼴로 살고 있을 줄 알았나 봐요. 불쌍한 전처 구경이나 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제 모습을 보더니 경악하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치익, 치익 기름이 튀는 소리가 주방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 제삿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죠. 동태전, 깻잎전, 호박전 한 장 한 장 뒤집을 때마다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 끝까지 스며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꽂혀 있었어요. 김 부장님, 중국 바이어 건 말입니다. 저는 프라이팬을 흔들면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제 써드린 대로 계약서 수정해서 오늘 중으로 보내세요. 대표님 결제 기다리지 마시고 정결 처리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김 부장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장님, 그래도 대표님 서명 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됩니다. 대표님 지금 골프 치느라 계약서 내용도 모르실 겁니다. 어차피 실무는 제가 다 봐요.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 진행하세요. 이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전을 부치면서도 수십억짜리 계약을 처리하는 것. 앞치마를 두른 채로 바이어와 협상하는 것. 통화를 끊고 전을 접시에 담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예, 박은영. 칼로 못 써는 듯한 날카로운 음성이었죠. 너는 제사상 앞에서 무슨 전화질을 그렇게 해? 우리 준혁이가 회사 일 다 하는데 네가 왜 바쁜 척이야?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앞치마로 손을 닦았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요. 준혁무역. 연 매출 100억 원의 중견 무역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남편 준혁과 설립한 후 지난 10년 동안 지금의 규모로 키워온 건 바로 저예요. 경영전략본부장 박은영.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 협상, 자금 관리, 경영 전략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최준혁 씨는요, 명함에만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의 일과는 간단합니다. 아침에 골프, 점심에 접대를 가장한 모임, 저녁에 술자리. 법인카드로 품위 유지하는 게 전부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번 달 매출이 얼마인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그저 말대꾸하면 안 되는 며느리일 뿐입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이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냥 부엌대기예요.
출신도 천한 것이 건방지게. 시어머니는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한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경기도 외곽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게 이 집안에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이었죠.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이 올라간 접시를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제사상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육수를 내고 나물 5가지를 무치고 전을 부쳤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직도 마늘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등에는 기름에 튄 자국이 벌겋게 남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시누이 미나는 제가 음식을 나르든 말든 관심도 없다는 듯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결혼한 지 10년, 이 집에서 명절이나 제삿날 제 손을 거들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준혁 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혁 씨 뒤에 서 있는 여자. 붉은 립스틱에 타이트한 원피스, 1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유라. 우리 회사 격리 과장이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전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유라 과장?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쿵쿵 뛰고 있었죠.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도는 소문을요. 대표님이 요즘 격리 과장이랑 자주 붙어 다닌다더라. 둘이 같이 퇴근하는 거 봤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귓전을 스칠 때마다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설마 하면서요. 그런데 매달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할 때마다 눈에 밟히는 게 있었어요. 유라 과장 앞으로 청구되는 야근 식대들. 그것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2명이 식사한 금액이 매번 찍혀 있었죠. 야근 식대가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이니까요. 아, 급하게 처리할 서류가 있어서. 준혁 씨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밥만 먹고 가서 일할 거야. 유라 씨, 어머니한테 인사해. 유라는 시어머니에게 깎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대표님 보좌하고 있는 이유라예요. 항상 대표님께서 어머님 자랑을 많이 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어머, 그래. 우리 아들이? 호호호 예쁘기도 하지. 들어와요, 들어와. 마침 밥 먹으려던 참인데 같이 먹어.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 제삿날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제가 사는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것도 숨기지도 않고 당당하게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진 상 앞에서 유라는 마치 자기 집인 양숟가락을 들었어요. 와, 음식이 푸짐하네요. 유라가 갈비찜을 젓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 본부장님. 유라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음식 솜씨는 업무 능력만 못하신가 봐요. 고기가 너무 질긴데?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유라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29살. 통통 튀는 애교와 날씬한 몸매를 무기로 회사 남자 직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제가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호호, 우리 유라 과장은 입맛도 고급이지. 시어머니가 유라의 편을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의 편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입이 까다로워서 그래. 유라 씨, 입에 안 맞으면 억지로 먹지 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갈비를 삶고 양념을 재우고 불 조절해가며 30분 넘게 졸인 갈비찜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음식을 감싸기는커녕 처음 본 여자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고 계셨습니다. 예, 은영아.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뭐하니? 손님한테 물도 안 떠다 주고 멍하게 서서 뭘 봐? 손님이라고요? 제 남편을 꼬셔서 내 집에 들어온 여자가 손님이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컵을 들고 왔죠. 유라 앞에 컵을 내려놓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본부장님. 유라가 싱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얄밉던지요. 신우이 미나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이렇게 예쁜 직원이 있었어? 나도 오빠 회사 들어갈까? 야, 너가 뭘 한다고. 유라 씨는 일도 잘해. 준혁 씨가 유라를 감싸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전혀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밥숟가락을 들었지만 한술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바짝 탔어요. 식사 내내 유라는 연신 준혁 씨에게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대표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대표님, 이거 맛있어요. 마치 새색시처럼요. 저는 10년 동안 저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저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늘 음식을 차리는 사람이었고,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었고, 식탁을 치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뭘 먹는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저 여자는요, 처음 온 남의 집에서 버젓이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준혁 씨의 빈 물컵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물을 따라 주었어요. 대표님, 물 드세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챙기는 건 이미 수없이 반복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벌써 깊은 무언가가 쌓여 있었어요. 저만 몰랐던 겁니다. 예, 며느리. 밥 다 먹었으면 과일 좀 깎아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사과를 깎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칼날이 과일 껍질 위로 미끄러질 때마다 가슴속에서는 다른 것이 썰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어요.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제삿날이면 밤새 전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시누이 미나가 사업 실패했을 때는 제 적금을 깨서 도와줬어요. 회사에서는 남편 대신 모든 실무를 처리했습니다. 바이어 미팅도 계약 협상도 직원 관리도 전부 제 몫이었죠.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제 공을 내세운 적이 없었어요. 남편 체면을 세워주는 게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돌아온 대가입니까? 제 집 식탁에서 내연녀와 오붓하게 밥을 먹고 있다고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저 여자가 제 남편의 내연녀라는 걸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 다들 어디 가셨어요? 아, 준혁이랑 유라 씨는 안방에서 서류 보고 있어. 과일 좀 갖다 줘. 서류를요? 안방에서요?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안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과일 접시를 들고 안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노크를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그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못 살겠어. 준혁 씨의 목소리였어요.
짜증이 가득 섞인 한숨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온몸에 기름 냄새 밴 식모 같은 여자랑 있으니까 숨이 막혀. 밥 먹는데 앞치마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더라고. 식모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제 남편이 저를 뭐라고 했죠? 빨리 내보내고 자기랑 살고 싶다. 자기는 향수 냄새도 좋고 얼굴 보는 것도 좋고 집에 오는 게 행복할 것 같아. 유라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대표님 진짜 그렇게 말하면 나 부끄럽잖아. 부끄러워하지 마. 사실인데 뭘. 저 여자는 이제 늙기만 했지. 같이 있으면 꼴도 보기 싫어. 늙었다고요? 저는 올해 38입니다. 이 남자 뒷바라지하느라 화장할 시간도 없었고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저는 손에 든 과일 접시가 미끄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간신히 붙잡았지만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새벽마다 이 남자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야근할 때면 회사로 저녁을 가져다 줬고 술 마시고 들어오면 해장국을 끓여줬어요. 명절마다 시댁 음식을 도맡아 했고 회사에서는 이 남자 대신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산후조리원 대신 시댁에서 몸을 추슬렀습니다. 둘째 때도 마찬가지였죠. 애들 돌잔치도 제가 혼자 준비했고 예방접종도 병원도 유치원 상담도 전부 제 몫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회사 일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새벽 2, 3시까지 계약서 검토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연 매출 100억이에요. 저 사람이 뭘 했습니까? 골프 치고 술 마시고 거래처 접대한답시고 밤마다 늦게 들어온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모든 게 식모였다고요? 근데 자기야, 이혼은 언제 할 거야? 나 이제 숨어 다니는 거 지쳤어.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리광 섞인 톤이었죠. 곧 해. 근데 문제가 있어. 뭔데? 위자료. 10년 살았으니까 꽤 나올 거 아냐. 그 돈 나가는 거 생각하면 머리 아파. 유라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럼 위자료 안 주고 내쫓을 방법이나 생각해봐. 자기 돈 나가는 거 딱 질색이잖아. 어차피 저 여자 가진 것도 없고 부모도 없잖아. 고아 출신이라며? 싸우려고 해도 백도 없을 텐데 뭘. 하긴 그것도 그렇네. 준혁 씨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결혼한 거야. 부모 없으니까 명절에 신경 쓸 일 없고 친정에 갖다 바칠 것도 없고 편하잖아. 근데 이제 좀 질렸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본 거예요? 부모가 없어서 만만해 보여서 결혼했다고요? 28살에 결혼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 혼처가 마땅치 않았는데 준혁 씨가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 출신이 뭐가 중요해. 난 당신이 좋아라고 했죠.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결혼을 말리셨습니다. 저 남자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속이 비어 보인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할머니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과일 접시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울음이 아니었어요. 비명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 헌신이라고 믿었던 것, 전부 다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과일 접시를 복도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어둠 속에서 두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6살, 4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저는 아이들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불을 고쳐 덮어주면서 작은 얼굴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를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아이, 내 피를 나눈 내 가족, 이 세상에서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유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작년에 할머니마저 떠나신 후 저는 늘 외로웠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제 가족이 되어줄 줄 알았고 남편이 평생 함께할 동반자가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죠. 이 아이들을 저런 아빠 밑에서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내 연녀에게 엄마 험담을 하는 아빠, 아내를 식모라고 부르는 아빠, 돈이 아까워서 위자료 안 줄 궁리를 하는 아빠, 그런 사람 옆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저 남자한테 이혼하자고 말할 겁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요. 회사는 다시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은 끝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안방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등 뒤로 하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라, 최준혁.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며칠 뒤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히려 준혁 씨가 먼저 이혼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어요. 서명해. 준혁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사업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는 것처럼 무덤덤했어요. 양육권은 넣어줄게. 대신 재산 분할이랑 회사 지분 포기 각서 써. 저는 서류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알지? 회사 지분 100% 내 명의인 거. 넌 법적으로 그냥 월급쟁이였어. 줄 거 없어. 기가 찼습니다. 남편 기 살려주겠다고 제 지분 하나 없이 모든 걸 그 사람 앞으로 해줬던 내 10년이 이제 와서 저를 찌르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회사 설립할 때 제 적금을 털어 종잣돈을 댔어요. 첫 번째 큰 계약도 제가 따냈고 위기 때마다 수습한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저는 그냥 직원이었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 굳이 제 이름을 넣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 나 없이 회사 감당할 수 있겠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이어 관리부터 자금 흐름까지 다 내가 한 거야. 거래처 담당자 이름이라도 알아? 이번 달 매출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준혁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오너고 넌 시키는 일만 했어. 너 없어도 회사 잘만 돌아가.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데 욱하는 마음이 치밀었습니다. 10년 동안 당신 뒤치다꺼리 하느라 제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그게 고작 시키는 일이라고요? 준혁 씨가 다리를 꼬고 앉으며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위자료도 없어. 대신 양육권은 넣어줄게. 그리고 유라가 들어오면 집도 비워줘야 해.
일주일 안에 짐 빼. 일주일이요? 10년을 산 집에서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요? 싫으면 애들도 포기하던가. 난 상관없어.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들, 제 어린 두 딸. 저는 아이들 방 쪽을 돌아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양육권을 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제가 유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 긴 싸움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런 아빠와 한 집에 같이 있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 더러운 돈 다 가져가.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어요. 난 내 새끼들만 있으면 돼. 어차피 저 회사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장시킨 회사입니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 무엇보다 아이들이 저런 남자와 내연녀 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개인 짐이 든 작은 박스 하나. 10년을 다닌 회사에서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김 부장님이 달려왔어요. 그 뒤로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김 부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본부장님 안 계시면 저희 어떡해요? 이 회사 경영은 본부장님이 다 하셨던 거 저희가 모를 줄 아세요? 본부장님 나가시면 저희 다 죽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막내 사원은 벌써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본부장님이 야근할 때 항상 저희 밥 사주셨잖아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신입 때 실수해서 계약 날릴 뻔했을 때도 본부장님이 수습해 주셨고요.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대표님은 저희 얼굴도 못 외우시는데 본부장님은 저희 생일까지 챙겨주셨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들, 저를 따라주고 믿어주고 함께 야근하며 회사를 키워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회사에서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이 사람들 덕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박스를 내려놓고 김 부장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김 부장님,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직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물러나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힘길러서 여러분 지키러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버텨주세요. 약속할게요. 김 부장님이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빼고 박스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저도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반드시 돌아온다. 그 약속 꼭 지킬 겁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4군데나 돌았습니다. 어린 두 딸의 손을 잡고 캐리어 2개만 끌고 다녔어요. 가진 돈이라곤 퇴직금 조금과 비상금으로 모아둔 얼마 안 되는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아유, 손님. 4번째 부동산 중개인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보증금으로는 이 반지하 방밖에 없어요. 애들 데리고 살기엔 좀 그럴 텐데. 그래도 지금 바로 입주도 가능해요. 중개인이 보여준 곳은 낡은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창문이 지면과 거의 붙어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벽 한쪽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했고 화장실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저는 5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 방도 따로 있었고 거실은 뛰어놀아도 될 만큼 넓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좁고 눅눅한 방이 우리 세 모녀의 새보금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짐을 풀었습니다. 캐리어 2개에 담긴 옷가지와 아이들 물건이 전부였어요. 텅 빈 방에 그것들을 꺼내놓으니까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방 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창문, 얼룩진 벽, 좁디 좁은 공간. 익숙했던 넓은 방과는 너무나 달랐죠. 저는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우리 공주님들, 이건 캠핑 온 거야. 밝게 웃어 보였어요.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요. 엄마 알지? 엄마가 아빠 회사도 다 키웠던 거. 우리 금방 다시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어. 엄마가 능력 있는 여자인 거 보여줄게. 딱 1년만 참자, 응?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벌써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구상되고 있었으니까요. 무역 쪽은 아니더라도 제가 가진 인맥과 경험을 살려서 뭐라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맨손으로 다시 시작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되뇌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방 한구석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노트에 적어보고 있었어요. 당장 수입이 필요했고 아이들 어린이집비도 내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정리하면 길이 보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은영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톤이었어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고 신말순 여사님의 유언 집행인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신말순, 제 할머니 성함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유언 집행인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화로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일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동네 카페에 들어서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먼저 와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은영 씨죠?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전화로 말씀하신 유언이라는 게, 네, 어르신께서 생전에 저에게 맡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유언의 조건이 있었어요. 이 유언을 작성한 날 기준으로 손녀가 결혼 생활을 3년 이상 유지하거나 3년 내에 파경을 맞으면 즉시 찾아가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3년 안에 파경을 맞으면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결혼을 반대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저 남자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죠. 결국 할머니 말씀대로 됐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런 일을 예상하셨던 건가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손녀분이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 보호막을 쳐두신 거죠.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서류와 특이하게 생긴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경기도 외곽에 있는 토지 등기부등본입니다.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유언에 따라 박은영 씨에게 상속됩니다. 토지요? 할머니께서 농사 지으시던 토지인가 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만져봤어요. 오래된 금속 열쇠였는데 어디에 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열쇠는요? 그건 제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할머니께서 땅에 가면 알게 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서류와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를 지켜주시려고 했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그 땅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할머니 말씀 안 듣고 결혼해서 변호사의 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높은 빌딩 대신 논밭이 펼쳐지고 아파트 대신 비닐하우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할머니 생각에 잠겼어요. 어릴 때 이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컸죠. 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가시고 해질 때까지 흙을 만지셨습니다. 그 투박한 손으로 저를 키워주셨죠. 다 왔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눈앞에 광활한 땅이 펼쳐졌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논밭이었어요. 얼핏 보기엔 그냥 버려진 황무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이 땅, 할머니가 평생 일구신 땅이구나.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밑에서 마른 풀이 바스락거렸어요. 잡초 사이로 할머니의 손때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잇을 맞으며 밭을 매시던 할머니, 땀 흘리며 농작물을 거두시던 할머니. 할머니, 저는 잡초 한 줌을 쥐어봤어요. 이것마저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은영 씨, 저쪽에 부동산 중개소가 있네요. 시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이 땅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왔거든요. 등기부등본에는 3만 평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치인지 몰랐어요. 할머니께서 대규모로 농사부터 가공, 유통까지 운영하셨던 건 알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농사를 하고 계셨는지는 몰랐어요. 한편으로 저의 무심함에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시골 부동산이었어요. 창문에는 토지 전문이라는 글씨가 빛바랜 채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쯤 돼 보이는 중개인이 반갑게 맞았어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저기요, 이 땅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중개인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무심하게 훑어보던 그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이 땅 주인이세요? 중개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사모님, 잠깐만요. 이 땅 주소가 여기 맞아요? 네, 방금 가보고 왔는데요. 중개인이 허둥지둥 컴퓨터를 켰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더니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사모님, 이거 모르셨어요? 뭐요? 여기가요. 중개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어요. 수용보상 절차 진행 중이에요. 저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국가에서 사드린다고요. 보상금 줍니다. 평당 200만 원은 무조건이에요. 아니, 이 위치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중개인이 흥분해서 말을 쏟아냈어요. 요즘 3기 신도시 땅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아세요? 여긴 역도 들어오고 개발 호재가 엄청나요. 중개인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3만 평? 평당 200만 원.
3만 곱하기 200만.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600억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대로 계산한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쵸? 600억? 아니, 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 사모님 대박이시다. 중개인이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600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제까지 반지하 월세방에서 내일 걱정을 하던 제가 갑자기 600억 원의 땅 주인이 됐다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중개인이 황급히 의자를 내밀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물 드릴까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할머니가 이걸 남겨주신 거예요? 평생 농사만 지으셨다고 생각했는데 낡은 옷만 입으시고 고기 반찬 하나 제대로 안 드시던 할머니가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박은영 씨, 변호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직 확인하실 게 남았습니다. 저는 멍한 눈으로 변호사를 올려다봤어요. 네, 뭐가 더 있어요? 땅 위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 열쇠를 드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열쇠? 어제 받은 그 특이하게 생긴 열쇠요. 저는 아직도 멍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00억도 믿기지 않는데 뭐가 더 있다는 걸까요? 변호사를 따라 땅 한쪽 구석으로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잡초 사이로 낡은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녹슨 철문에 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그냥 버려진 농기구 창고 같았어요. 여기입니다. 변호사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 건데요? 저도 모릅니다. 할머니께서 열쇠를 주면 손녀가 알아서 찾을 거다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어제 받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특이하게 생긴 금속 열쇠였어요. 일반 자물쇠 열쇠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농기구와 빈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뭘 하셨던 걸까? 저는 손전등 불빛으로 이리저리 비춰봤습니다. 그때 창고 바닥 한쪽에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나무 덮개 같은 것이 바닥에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겨둔 것처럼요. 저는 덮개를 치웠어요. 그 아래로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지하가 있네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지 모를 긴장감에 손이 떨렸어요.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어둠이 점점 짙어졌어요.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지하에 도착하자 눈앞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문이 아니라 금고였어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육중한 철제 금고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멍하니 금고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가 왜 이런 걸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금고 중앙에 열쇠 구멍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구멍에 넣었어요. 철컥. 열쇠가 딱 맞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무겁게 움직였어요. 금고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이밀었어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손전등 불빛에 반사되어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금고 안에는 나무 상자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사과 괴짝처럼 생긴 상자들이요. 저는 가장 가까운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금괴였어요. 1kg짜리 금괴가
상자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상자에 10개씩 번쩍번쩍 빛나는 순금 덩어리들이요. 말도 안 돼. 저는 다른 상자도 열어봤어요. 똑같았습니다. 금괴, 또 금괴. 상자마다 금괴가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몇 개야? 정신없이 상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 상자가 100개가 넘었어요. 아니, 훨씬 더 많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금 시세가 1kg당 대략 1억 원 정도. 상자 하나에 10kg씩 상자가 최소 100개 이상이면 1000억?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600억짜리 땅도 믿기지 않았는데 이건 뭡니까? 1000억 원어치 금괴라고요? 어제까지 저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내일 끼니 걱정을 했습니다. 어린이집비 낼 돈이 없어서 막막했어요. 재산이라곤 캐리어 2개에 담긴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1000억 원어치 금괴 앞에 앉아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까? 꿈 아닙니까? 저는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이건 분명 현실이었어요. 그때 금고 안쪽 벽에 뭔가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봉투가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은영이에게. 할머니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한 정겨운 그 글씨체. 저는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은영아.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할미가 이 유산을 공개하는 시점에 조건을 달아놨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3년이 지나도 너희 부부가 잘 살고 있거나 혹은 3년 안에 파경을 맞으면 공개하라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영아, 네 남편 준혁이는 겉멋만 들었지 속은 빈놈이다. 처음 봤을 때부터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 저놈이 언젠가 너를 눈물 흘리게 할 것 같아서 이 기간을 두었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너가 이걸 본다는 건 결국 혼자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울지 마라. 이 할미가 평생 흙 파서 모은 이 돈이 이제 너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다.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 금괴는 할미가 가진 땅 8만 평 중에 5만 평을 먼저 보상받은 현금으로 준비한 거야. 지폐는 썩거나 망가질 수 있을까봐 노파심의 금괴로 바꿔놨다. 우리 은영이가 힘들 때 쓰라고. 8만 평이요? 3만 평이 아니라 8만 평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낡은 옷만 입으셨어요. 고기 반찬 하나 제대로 안 드시고 시장에서 제일 싼 채소만 사셨습니다. 제가 용돈 드리면 쓸 데가 없다며 도로 돌려주시던 분이에요. 그런 할머니가 이 모든 걸 저를 위해 모아두셨던 거예요. 은영아, 할미는 너가 태어났을 때부터 알았다. 이 아이는 크게 될 아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살아라. 네 인생은 네 거야. 아무한테도 휘둘리지 마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할미는 하늘에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손녀 은영이. 저는 금괴 위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할머니 말씀 안 듣고 그 남자한테 시집가서 할머니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걸, 더 자주 찾아뵐걸.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금괴들이 손전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00억 원. 아니, 땅값까지 합치면 1,6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차갑게. 할머니, 저 이 칼 제대로 휘둘러 볼게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준혁? 그리고 이유라. 두고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지하 금고에서 나온 저는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고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의 유산을 제대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금괴 일부를 현금화했습니다. 물론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사와 인테리어 전문가를 불렀어요. 이 창고를 카페로 바꾸고 싶어요. 경기도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 카페로요. 설계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넓은 창고 전체를요? 네. 야외 정원도 만들고 베이커리도 넣고 키즈 카페 공간도 만들어주세요. 가족 단위 손님들이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요. 저는 직접 설계에 참여했어요. 10년간 회사를 경영하면서 쌓은 감각이 있었거든요. 어떤 공간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어떤 동선이 효율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잡으시나요? 300억이요. 설계사가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이 기회 제대로 살려야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 기업 가치 평가, 채권과 어음거래. 밤새 책을 읽고 전문가를 만났어요. 회사를 10년간 경영했던 경험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감이 붙었어요. 준영무역에서 제가 했던 일들이 전부 이 분야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바이어 협상, 자금 흐름 관리, 리스크 분석. 저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 뒤 저는 조용히 투자회사를 설립했어요. 회사 이름은 제이인베스트. 제 아이들의 가운데 이니셜을 딴 거였죠. 법인 등기를 마치고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요. 그리고 유능한 비서를 한 명 고용했어요. 제 오른팔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반지하로 쫓겨난 이혼녀가 1,0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됐다는 사실을요. 세상 누구도요. 아직은 숨길 때였어요. 때가 되면 제가 직접 나설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용히 칼을 갈 거예요. 최준혁, 그리고 이유라. 너희가 저지른 일 반드시 되갚아주마. 1년이 지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허름한 창고가 있던 자리. 그곳에는 이제 거대한 복합문화 카페가 들어서 있었어요. 골든필드, 금빛 들판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일구신 땅 위에 세운 카페니까요. 3층 규모의 본관에 야외 정원은 축구장 2개 크기였어요. 베이커리, 브런치 레스토랑, 키즈 카페, 반려견 동반 구역까지 가족 단위 손님들이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입소문이 퍼졌어요. SNS에서 인생 카페, 경기도 핫플레이스로 난리가 났습니다. 주말이면 주차장이 꽉 차서 1시간씩 대기해야 했어요. 주말 하루 매출만 수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2층 VIP 라운지에 제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손님들이 정원을 거니는 모습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매출 보고서입니다. 비서 민지가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이제 박 회장님으로 불렸습니다. 제이인베스트의 회장이자 골든필드의 대표였으니까요. 매출 보고서를 훑어보다가 저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준영무역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김 부장님에게 연락이 와 있었거든요. 본부장님, 회사가 난리예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 김 부장님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이 작년에 무슨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했다가 20억을 날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중국 수입 사업한다고 또 돈을 쏟아부었는데 거래처가 먹튀를 했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유라 과장은요? 아, 그 여자요?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대표님 옆에 딱 붙어서 안방마님 행세하고 있죠. 근데 법인카드로 명품 사는 게 일이에요. 지난달에만 카드값이 5천만 원이 넘었다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회사가 기울어가는데 명품 쇼핑이라니. 회의 때는 본부장님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요. 업무는 하나도 모르면서 잘난 척만 해요. 직원들이 다 뒤에서 욕합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제가 만든 갈비찜을 뒤적거리며 음식 솜씨는 업무 능력만 못하신가 봐요라고 비아냥거리던 그 얼굴이요. 직원들 월급은 제때 나와요? 그게 이번 달부터 밀리기 시작했어요.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직원들, 제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인데, 김 부장님,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곧 약속 지키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민지 씨. 네, 회장님. 준영무역어음, 시장에 나오는 대로 다 사드려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권도 전부 매입하고요. 은행에서 떠도는 것까지 싹 다요. 알겠습니다. 목표 금액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금액 제한 없어요. 내가 그 회사의 목줄을 줄 거니까. 며칠 뒤 제이인베스트는 준영무역 부채의 80%를 보유한 최대 채권자가 됐습니다. 준혁은 자기 회사가 누구 손에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여전히 유라와 술 마시고 골프 치러 다니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도, 거래처에서 성금을 요구했을 때도 준혁은 일시적인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더군요. 자기 회사 재정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무능한 남자. 바보 같은 남자. 당신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 이제 슬슬 조여줄 때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세요. 민지가 SNS 화면을 보여줬어요. 유라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요즘 핫하다는 골든 필드 카페 가볼까? 자기야 데려가줘. 댓글에 준혁이 답글을 달아놨더군요. 알았어, 공주님. 이번 주말에 가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겠다고요? 좋아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골든 필드는 주말답게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주차장은 이미 만차였고 야외 정원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피크닉 매트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베이커리 앞에는 빵을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키즈 카페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300억을 투자한 보람이 있었어요. 이 카페는 이제 경기도를 넘어 수도권 전체에서 손꼽히는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SNS에는 매일 수백 개의 인증샷이 올라왔고 주말이면 2~3시간씩 대기해야 입장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2층 VIP 라운지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라떼가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묘했거든요. 아침에 민지가 보고한 내용 때문이었죠. 회장님, 준영무역 대표 최준혁 씨가 오늘 골든 필드에 온다는 정보가 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유라의 SNS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알았어요. 오면 알려줘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저를 기름 냄새 나는 식모라고 불렀던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왔어요. 1층 카운터에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보였어요. 준혁이 1년 전보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싼 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유라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더군요. 저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층 카운터에서는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와, 여기 진짜 예쁘다. SNS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좋은데? 유라가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마치 자기 집처럼 이곳저곳을 구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카페를 하면 돈이 얼마나 벌리겠어. 준혁이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는 듯이요. 그들은 카운터 앞에 섰어요. 시그니처 라떼 2잔이요. 아, 그리고 저 쇼케이스에 있는 케이크 2조각이랑 크루아상도 4개 주세요. 마카롱도 6개 담아주시고요. 유라가 손가락으로 이것저것 가리키며 주문했습니다. 준혁은 뒤에 서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총 87,000원입니다. 직원이 금액을 안내했어요. 준혁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법인카드였어요. 준혁 무역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여기. 준혁이 거만하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거든요. 손님, 왜요? 카드가 거절됐는데요. 준혁의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다시 해봐요. 직원이 다시 카드를 긁었어요. 똑같았습니다. 단말기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죠. 손님, 한도 초과로 나오는데요. 거래 정지된 카드라고 뜹니다. 뭐라고?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슬슬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 카드 한도가 5천만 원인데. 다시 해봐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다시 카드를 긁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계속 거절로 나오는데요. 이상하네. 다른 카드 줄게요. 준혁이 지갑을 뒤져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이번엔 개인 신용카드였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긁었어요. 또 거절. 이것도 안 되는데요, 손님. 그럴 리가 없는데. 준혁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3번째 카드, 거절. 4번째 카드, 거절. 5번째 카드마저 거절당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에 있는 카드를 전부 꺼내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어요. 7장이 넘는 카드가 있었지만 전부 소용없었죠. 이게 말이 돼? 준혁이 중얼거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에 줄을 서 있던 손님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빨리 좀 해주세요. 줄이 길어요. 카드 안 되면 현금으로 내시든가. 아니, 저렇게 비싼 옷 입고 와서 커피값도 못 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유라의 얼굴도 빨개졌어요. 자기야, 현금 없어? 유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현금을 들고 다닐 리가 없었죠. 평생 카드로만 긁고 살았으니까요. 내가 왜 현금을 들고 다녀? 카드가 문제인 게 아니라 저 기계가 문제인 거라고. 준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유라가 움찔하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자기야, 사람들 다 보고 있어. 진정해. 시끄러워. 준혁의 고함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어요. 젊은 커플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폰을 들었죠. 내가 누군 줄 알고. 준혁이 카운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네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난 준혁무역 대표야. 연 매출 100억짜리 회사 대표라고.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저 손님, 저희 기계는 정상인데요. 됐고,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당장. 준혁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더 몰려들었어요. 다들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2층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1년 전 저를 반지하로 쫓아내며 아무것도 못 줘. 라고 했던 남자. 법인카드로 매일 술 마시고 골프 치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커피 한 잔 값도 못 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실 준혁 카드가 막힌 건 제가 한 짓이었습니다. 채권자로서 준혁 무역 자산의 가압류를 신청했거든요. 법인카드는 당연히 막혔고 개인 카드도 연대보증 때문에 줄줄이 정지된 거였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재킷 단추를 채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했어요. 1년 전에 기름 냄새 나는 앞치마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300만 원짜리 정장에 10cm 하이힐.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고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빛나고 있었죠. 민지 씨, 나 내려갈게요. 네, 회장님. 직원들한테 미리 알려둘까요? 아니요. 깜짝 등장해야 재미있잖아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조용해진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1층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어요. 준혁도 유라도요. 저는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어요. 낡은 앞치마 대신 최고급 정장을 입고 기름 냄새 대신 은은한 샤넬 향수 향기가 났습니다. 손톱에는 매니큐어가 발려 있었고 손등에 기름 튄 자국은 사라진 지 오래였죠. 준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뭔가 익숙한 얼굴이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손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준혁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고급스러운 정장, 우아하게 올린 머리, 다이아몬드 귀걸이. 1년 전에 기름 냄새 나는 앞치마 차림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준혁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박은영? 그 목소리에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유라도 저를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한 발 한 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지 않게 하지만 여유롭게. 여기서 일하고 있어? 내가 사장 나오라 했는데. 준혁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더군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알바요? 그때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저 손님이 계속 소란을 피우시는데 경찰 부를까요? 회장님, 그 호칭에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멍하니 저를 바라봤죠.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카드가 좀 안 됐나 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여기가 네 카페야? 네가 여기 주인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 제 카페예요. 골든필드. 혹시 이름 뜻 아세요? 금빛 들판이에요. 제 할머니가 평생 일구신 땅 위에 세웠거든요. 준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유라가 옆에서 준혁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자기야, 저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를 향해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라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여기 사장이래. 와, 대박. 저 남자 완전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카드도 안 되면서 큰 소리 치더니 준혁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게 말이 돼? 너가 어떻게...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1년 전 저를 내쫓을 때 뭐라고 했죠? 넌 법적으로 그냥 월급쟁이였어. 빈손으로 나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빈손이 지금 당신 앞에 300억짜리 카페 회장으로 서 있어요. 저는 천천히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손님, 저희 기계는 멀쩡한데요. 댁의 카드가 고장 난 거 아닐까요? 준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 그리고요. 저는 한 발 물러나며 미소를 지었어요. 커피값은 안 받을게요. 서비스예요. 앞으로 밥은 컵라면으로 드셔야 할 텐데 아껴두셔야죠.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기대하세요.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자기야, 가자. 유라가 준혁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준혁은 멍하니 서 있다가 비틀거리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지나가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을 거예요. 수군거리는 소리,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준혁무역 대표라고 큰 소리치던 남자가 커피값도 못 내고 쫓겨나는 꼴이 되었으니까요. 회전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당신이 저를 쫓아냈을 때 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에요. 저는 민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 주주총회 소집 통보서 준혁 무역으로 보내줘요. 네, 회장님.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차장에서 허둥지둥 차를 빼는 준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끝이 아니야, 최준혁.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카페 2층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정원이 보였어요. 낮에는 손님들로 북적이던 곳이 밤이 되니 고요했습니다. 야외 조명만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달빛이 정원의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카드가 안 돼서 허둥대던 준혁의 얼굴, 창백하게 질려서 도망치듯 나가던 뒷모습, 1년 전 저를 그렇게 내쫓았던 사람이 오늘은 쫓기듯 떠났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무리는 내일이에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편지. 저는 편지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은영아, 네 남편 준혁이는 겉멋만 들었지 속은 빈놈이다. 언젠가 너를 눈물 흘리게 할 것 같아서 이 기간을 두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전부 다. 울지 마라. 이 할미가 평생 흙 파서 모은 이 돈이 이제 너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 끝낼 거예요. 할머니가 주신 이 방패로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되갚아 줄 거예요. 문득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짐박스를 들고 나오던 저, 그리고 저를 붙잡으며 울던 직원들. 본부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없으면 저희 어떡해요? 김 부장님의 떨리는 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젊은 막내 사원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같이 눈가가 붉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잠시 물러나는 거예요. 밖에서 힘길러서 여러분 지키러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그 약속? 1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김 부장님에게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떻다. 대표가 또 사고를 쳤다. 유라가 횡포를 부린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속으로 다짐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김철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주총 준비 완벽하죠? 네, 회장님. 출자 전환 서류도 다 처리됐고 최대 주주 등록도 완료됐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대표이사 해임안 상정하시면 됩니다. 유라의 횡령 증거는요? 오늘 오후에 경찰에 넘겼습니다. 내일 중으로 체포영장이 나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끝나요. 1년 전 저를 기름 냄새 나는 식모라고 불렀던 남자. 빈손으로 나가라며 쫓아냈던 남자. 그 남자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준 직원들에게 약속을 지키러 갈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시간이야.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믿어준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할머니를 위해서 내일 준영무역으로 갑니다. 준영무역 본사 대회의실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자리였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감히 임시주총을 소집한 거야? 준혁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대표님,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채권 출자 전환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임원 한 명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채권 출자 전환?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딴 걸 승인했어? 준혁이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준혁은 자기 회사 재정 상태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 뒤쪽에는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을 비롯한 오래된 직원들이었어요. 다들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울렸어요.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였어요.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 뒤로 변호사와 비서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본부장님? 김 부장님이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어요. 다른 직원들도 저를 알아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영? 네가 왜 여기에? 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엊그제 카페에서 망신당한 기억이 떠올랐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단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제이인베스트 회장 박은영입니다.
준영무역 부채의 80%를 보유한 최대 채권자이자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늘부로 출자 전환을 통해 최대 주주가 된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주주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제이인베스트? 그 유명한 투자회사? 대박, 어떻게 된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너가 어떻게 내 회사 주식을? 사기야. 이건 사기라고. 사기요? 저는 담담하게 서류를 펼쳤어요.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여기 출자 전환 승인서, 채권 양수도 계약서, 그리고 주주명부 변경 신청서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는 주주들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오늘 안건은 대표이사 최준혁 해임의 건입니다. 지난 1년간 경영 실패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 그리고 부사장 이유라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한 법인 자금 유용 혐의가 있습니다. 뭐라고? 준혁이 고함을 질렀지만 저는 무시하고 계속했어요. 찬성하시는 주주님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손이 올라갔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대표이사 최준혁 해임안 가결되었습니다. 저는 선언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준혁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뒤쪽에 서 있는 직원들에게 다가갔어요. 김 부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김 부장님,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약속 지키러 왔어요. 많이 늦었죠? 그 말에 김 부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본부장님, 진짜 오셨네요. 젊은 막내 사원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저희 믿고 기다렸어요. 본부장님이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 회사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준혁 쪽을 돌아봤어요.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를 쫓아내며 너 없어도 회사 잘만 돌아가라고 했던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 진짜 끝이야, 최준혁. 주주총회가 끝나고 저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로비가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입구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나 누군 줄 몰라. 준혁무역 부사장이라고. 유라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라가 경찰 2명에게 양팔을 잡힌 채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얼굴은 화장이 번져서 엉망이었고 명품 가방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이유라 씨, 법인 자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이 영장을 읽어 내려갔어요. 횡령? 무슨 횡령? 난 한 푼도 안 빼돌렸어. 유라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제가 경찰에 넘긴 증거는 완벽했으니까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짜 거래처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 유라 개인 계좌로 들어간 금액까지 지난 1년간 유라가 빼돌린 돈만 5억이 넘었어요. 전부 다 잡아놨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유라를 동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표정들이었죠. 오빠, 오빠. 유라가 로비 한쪽에 서 있는 준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오빠가 시킨 거잖아. 오빠도 같이 쓴 돈이잖아. 준혁은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유라를 쳐다볼 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쳐다보고 싶지 않았겠죠. 저 여자 때문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오빠, 왜 대답을 안 해? 나 혼자 뒤집어 쓰라고? 우리 같이 쓴 돈이잖아. 오빠. 유라가 발악했지만 준혁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제 앞에서 자기야, 자기야 하며 교태를 부리던 여자. 제 음식을 두고 솜씨가 업무 능력만 못하시네요 라며 비아냥거리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경찰에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경찰이 유라를 끌고 나갔습니다. 유라의 비명 섞인 고함이 점점 멀어졌어요. 회사 정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오빠, 오빠를 외쳤지만 준혁은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준혁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1년 전 저를 기름 냄새 나는 식모라고 불렀던 눈. 빈손으로 나가라며 비웃었던 눈. 그 눈이 지금은 공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쓸 말이 없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경기도 외곽 골든 필드 카페 근처에 지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준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어머니 오영자, 시누이 최미나가 서 있었어요.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준혁은 면도도 안 한 얼굴에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은영아, 은영아. 시어머니가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아가, 문 좀 열어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너무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예전에 천한 며느리 주제라며 저를 무시하던 그 당당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언니, 나야 미나. 제발 문 좀 열어줘. 시누이도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너무 심하게 굴었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언니 제발. 준혁도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은영아, 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평생 잘할게. 아이들한테도 잘할게. 제발. 저는 인터폰 화면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기억이 났습니다. 명절마다 저를 부엌에 가둬놓고 음식만 시키던 시어머니, 천한 며느리 주제라며 무시하던 시누이, 제가 아무리 잘해도 네가 뭘 알아라며 핀잔만 주던 사람들, 임신했을 때도 무거운 짐을 들게 했어요. 아이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게 했죠. 제가 아프다고 하면 며느리가 뭐 이런 걸로라며 핀잔만 줬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참았을까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바보 같았어요. 은영아, 너가 그래도 한때 우리 집안 며느리 아니냐? 가족이잖아.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준혁이가 잘못한 거야. 이 자식이. 우리는 죄가 없어. 은영아, 우리 좀 도와줘.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혼하고 쫓겨날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빈털터리가 되니까 이제야 가족이라고 부르는군요. 제가 반지하에서 아이들과 떨고 있을 때는 전화 한 통 없었잖아요.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희 집은 잡상인 출입 금지입니다. 그리고 전원을 꺼버렸어요. 화면이 꺼지기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잠시 후 경비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대문 앞에 사람들이. 경찰 불러주세요.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옆에 앉았어요.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왜요? 큰아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우리 공주님들이 너무 예뻐서.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게 제 가족이에요. 저 대문 밖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두 아이가 제 전부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일어섰고 이 아이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아마 저 사람들을 데려가겠죠. 저는 아이들을 아는 채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할머니가 주신 방패로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전부 되갚았어요. 이제 앞만 보고 살 거예요. 저와 아이들만의 행복을 위해서. 봄이 왔습니다. 골든 필드 야외 정원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화창한 햇살이 정원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딸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꽃잎을 주우며 제잘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직원이 밝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 부장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김 부장님이었어요. 1년 전 제가 회사를 떠날 때 눈물을 흘리며 붙잡았던 그분이죠. 지금은 준영무역의 부사장이 되셨어요. 물론 회사 이름은 바꿨습니다. 은영무역으로요.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이맘때가 생각났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아이들을 재우며 내일을 걱정하던 밤, 캐리어 2개가 전 재산이었던 그때 모든 게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준혁은 빈털터리가 되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유라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죠. 그들이 어떻게 됐든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할머니가 주신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나 자신을 사랑할 기회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박은영으로 살 수 있는 기회요. 10년 동안 저는 남의 눈치만 봤어요. 남편기 살려주겠다고, 시댁 식구들한테 인정받겠다고 제 자신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과 멸시뿐이었죠. 이제는 알아요.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저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라는 걸.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꽃다발을 만들어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 가득한 꽃다발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공주님들. 카페 유리창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두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여자. 더 이상 기름 냄새 나는 앞치마를 두른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행복하고 빛나는 여자였어요. 저는 유리창 속 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저를 사랑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햇살이 따스했고 꽃향기가 달콤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세 모녀는 봄 햇살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제 이름 석자보다 준혁 씨 부인, 최 사장 며느리라는 호칭이 더 익숙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모든 걸 잃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혹시 지금 저처럼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져 사는 분이 계신가요? 자신의 가치를 잊고 남의 눈치만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 자신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늘에서도 저를 믿어주셨던 할머니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이기도 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은영이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듣고 계신 지역과 함께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